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는 게 넬슨의 소매점 8원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넬슨의 소매점 8원칙 중에 아닌 것은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8개의 내용이 여기저기에 섞여서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원칙이 뭐다라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두어야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넬슨이 상권의 잠재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권 내에 취급하려는 상품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되는지 검토를 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것이 바로 상권의 잠재력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좋아야 된다고 봤습니다. 상권 내에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자,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자, 당연히 이 내가 들어와 있는 상권이 성장을 해야지 나도 성장할 수 있겠죠. 인구 증가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사업장, 유통 상권의 매출액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지 가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게 성장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 저지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앞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의 고객과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경쟁 점포나 기존 상권 지역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서 뺏어올 수 있는지, 차단할 수 있는지, 뺏어올 수 있는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아주 매력적인 상권이 될 것이다. 이 소매점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누적적 흡인력입니다. 자,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고객의 흡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자, 요거는 업태 간의 경쟁, 업태 내 경쟁이 가능한 상권을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상권 내에 있는 소매점들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럼 더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양립성.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서로 인접해 고객 흡인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자, 요게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넥타이점과 셔츠 매장 떠올려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넥타이 사러 왔다 셔츠 사러 바로 연매장으로 갈 수도 있겠고, 셔츠를 사러 왔다 넥타이를 사러 바로 연매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요게 양립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 회피성. 자, 기존 점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향후 자, 신규 경쟁력이 입점함으로써 창업할 사업장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 등을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회피할 수 있는지, 요 내용들이 경쟁 회피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성, 입지의 가격 및 비용 등으로 수익성과 생산성, 월세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머천다이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머천다이징 개념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천다이징이라는 건요, 그냥 물건을 파는 데까지 소요되는 모든 과정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다 머천다이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시험 문제 나오는 머천다이징의 종류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로스 머천다이징. 소비자가 한 제품을 구매하러 왔다가 연관된 다른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넥타이 사러 갔는데 셔츠까지 사버렸다. 이거는 크로스 머천다이징이 잘 돼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연관된 상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연관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을 인접시킨다. 서로 계속 보완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애견용품이 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애견 사료 근처에다 갖다 놔야겠죠. 자, 요 내용들이 이제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샴푸, 린스 정장, 넥타이, 구두, 셔츠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인스토어 가게 안에서. 자,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정된 매장, 가게 밖으로 못 나가요. 왜? 인스토어니까. 생산성이 높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 진열, 판촉 등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가게 밖에서 뭔가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게 안에서 제일 잘 되는 상품 팔고 잘 되는 거 진열하고, 그리고 내가 팔려고 하는 거 재고떨이 해야 되는 거 판촉을 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게 인스토어 머천다이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의의 머천다이징입니다. 자, 넓게 보자는 거죠. 광의, 넓게 봤을 때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은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광의의 머천다이징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대 개념은 협의의 머천다이징이 되겠죠. 자, 매장 진열, 이 디스플레이로 상품화하는 계획의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의와 협의회는 이 고민을 하는 범위가 아예 달라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리스크 머천다이징이에요.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 핵심은 뭐냐면 no return 조건이 붙는다. 자, 환불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100개를 샀는데 소매상이 다 못 팔았어요. 그러면은 야, 못 파는 거 좀 대신 좀 싸게 사가주면 안 되냐.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안 돼요. 소매상이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다 팔아 제껴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리스크 머천다이징이다. 이 리스크는 소매상이 내가 안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램블. 자, 우리가 막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이외에 계열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화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화장품 가게, 우리 올리브영 가면은 막 과자 팔죠. 과자가 화장품이랑 어울리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이 과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고객들이 오니까 같이 진열을 함으로써 뭔가 볼거리를 더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물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팔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대 방향, 이런 방법, 어떤 매대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요. 엔드 매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매대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A 매대, B 매대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녀요, 마트에. 자, 그러면은 요 끝을 이제 엔드 매대라고 합니다. 근데 엔드 매대는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고객들에게. 자, 요게 엔드 매대인데, 자, 그러면은 눈에 잘 띄는 상품을 진열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진열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절성에 맞는가?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계절성과 안 어울리게 되면은 고객들이 이 마트 매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로 테마가 명확한가?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다. 그러면 면도 여기다 꽂아놓고 소스도 종류별로 쫙 진열해 놔야겠죠? 그리고 제안하는 거예요. 엔드메드의 개념은 고객에게 이런 물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메드마다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이 서 있는 이유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신선식품이라면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잘 맞춰 놨는가, 구색을 잘 꾸려 놨는가, 그리고 대량 판매 가능한가. 자, 많이 보이는 곳에 노출해 놨다는 거는 고객이 그만큼 더 많이 찾을 것이고 그 고객의 수요를 다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제품, 히트 상품, 광고 상품 등이라면 유행성 고려가 되어 있는가. 자, 요즘 유행하는 걸 갖다 놔야 되는데 막 20년 전에 유행하던 그런 것들을 갖다 놔요? 그러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페이싱이라고 보였습니다. 페이스, 우리 얼굴을 페이스라고 하는데 요거 동사로 쓰면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직면하다, 뭐 노출시키다, 이런 내용이 동사로 써지면 있습니다. 요거 왜 갑자기 영어 얘기를 하냐? 상품을 페이싱하는 거예요. 상품을 가로를 몇 개 진열해서 노출을 시킬지, 자, 어떤 상품을 어떻게 노출을 할까를 가로로 진열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페이싱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이스 아웃이라는 거는 상품의 전면, 고객에게 잘 보이게 한다. 전면을 잘 보이게 한다. 슬리브 아웃은 상품의 옆면이 잘 보이게 한다. 행잉은 상품을 매달아 놓는다. 쉘빙은 선반의 하단부에 진열한다. 잘 안 보이겠죠? 다만 고객이 찾는 물건, 고객의 구매 목적이 확실한 이런 세제 같은 것들 있죠. 나는 오늘 세제 사러 왔어. 이런 건 숨겨놔도 고객들이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진열해도 상관이 없다. 쉘빙, 폴디드 아웃, 동일한 품목이나 색상 등이 다른 경우 물건을 색상만 보이게 진열한다. 색상이 보이니까 이쁘겠죠. 이걸 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저거 보지 하면서 끌려오게끔 해주는 게 폴디드 아웃이다. 그리고 점불 진열, 상품을 산더미로 쌓아요. 그래서 싼 이미지를 제공한다. 막 진열 안 해놓고 막 무조건 3개에 9,000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싼데?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뒤져가지고 사는 게 바로 점불 진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일상생활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이미 다 만난 적이 있는 진열 방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소매점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겠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혹은 소매점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전략을 세울 건데요.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자, 우리 제품은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요게 핵심입니다. 자, 언제? 당신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쓰면 된다. 요렇게 어필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제품은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피부 미용에 관심 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 제품 쓸 필요 없어요. 근데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이 제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경쟁적 포지셔닝입니다. 우리 콜라가 진짜 콜라예요.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펩시. 항상 싸우는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자, 지금 요거를 듣고 계신 분들 상에서 펩시가 짱이야, 코카콜라가 짱이야 하는데 마케팅을 보면은 이미 서로 까내리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경쟁법상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뭐 미국에 있는 뭐 펩시 광고, 코카콜라 광고 이런 건 봐도 서로 엄청 까내려요. 이런 것들 경쟁적 포지셔닝이다 보시면 되겠고,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자, 저희 제품은 최상의 품질, 오가닉 상품이면 전문식품 소매점입니다. 전문성을 어필하는 거죠. 요거 자체는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상황에 맞춘 홍보, 사용자에 맞는 홍보, 그리고 경쟁적, 타사를 까내리거나 하는 등의 홍보,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홍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A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판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의 특성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다. 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포지셔닝인지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뉘앙스만 익혀두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소매점 포지션 전략 두 번째인데, more for more.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가격에 파는 것을 more for more라고 합니다. 좋은 거를 남들과 더 똑같은 가격에 판다 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거 사고 싶겠죠. 그리고 more for less, 타사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아이고, 오타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좋은데 장기화를 하면 기업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same for less. 자, 타사와 동일한 품질임에도 훨씬 더 싸게 판다. more for less보다 훨씬 더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돈을 벌려고 기업이 선택을 하는 거 아니고,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혹은 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same for les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정책 보겠습니다. 자, 이 소매점에서 가격을 설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투 파티 펄리시. 자, 이분 가격 정책. 자, 가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눠보니까 우리 기본 서비스 가격에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을 추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 이분 가격 정책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삼성이나 이 대기업의 가전제품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서비스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분 가격 정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번들링, 프라이스 팔레시, 번들링, 번드, 묶다죠. 자, 제품을 묶어요. 여러 개의 제품을 묶어서 할인하게 파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A, B, C가 있으면 나는 B를 사러 왔는데 B가 1,000원이에요. 자, 근데 A도 1,000원이고 C도 1,000원인데 요 세 개 한 번에 사면 2,000원에 준대요. 자, 난 B를 사러 왔는데 1,000원만 더 내면은 두 개를 더 받는데? 하고 사는 게 이제 제품 묶음 가격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분 가격 정책, 제품 묶음 가격 정책,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뉘앙스의 문제를 풍기면서 나와요. 제품 묶음 가격 정책이라고 똑같이 안 나오고 뭐 묶음 정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뉘앙스 잘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스키밍 프라이스 팔리싱, 초기에 고가격으로 침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또 혹은 투자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후기로 갈수록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고가격이었는데 점점 가격을 낮춰서 고객들이 더 사게끔 만드는 거죠. 요게 고가격 전략이다, 혹은 침투 전략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침투 가격 전략. 자, 요게 우리 초기 고가격 전략과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자사의 신제품이 경쟁사보다 우위가 높은 경우만 적용을 해요. 내게 더 좋다? 확실해요. 이제 내 물건이 다른 데보다 좋다는 게 확실하면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 목표로 정했을 때 효과적이고, 이익 수준이 낮아 경쟁사의 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왜? 가격 경쟁력도 있거든요. 제품도 좋은데 가격도 싸게 한다? 고객이 당연히 이거를 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3번이나 4번이랑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뭐 신제품 개발을 했다, 경쟁사보다 우위가 높다,
그래서 경쟁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이 내용들이 섞어서 나온다고 하면은 보기에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고 침투 가격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초기 고가격 전략만 나온다거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고 두 개 같이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덕트 라인 프라이싱. 자, 제품 라인 가격 전략입니다. 한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여러 라인의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마다 가격 차이를 두는 거죠. 자, 똑같은 물건이라 쳐도 우리가 시나몬 롤케이크 있고 아니면은 한라봉 롤케이크 이런 여러 가지 롤케이크들이 있죠. 근데 가격이 다 달라요. 자, 이 안에서 이 롤케이크라는 제품 안에서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라인의 제품을 그냥 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롤케이크를 산다는 사실은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스 가격이 열려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자, 가격을 책정해서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꾀합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말이 벌써 어려워요. 자, 유통업체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자, 유통끼리 경쟁을 시켜요. 자, 그러다 보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럼 누가 좋아요? 소비자가 좋겠죠. 자, 요거를 가능하게끔 정책이 나온 게 오픈 프라이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추가로 원래 싼 거를 비싸게 10만원, 원래 만원짜리인데 10만원인데 여러분 15,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우리도 바보 아니죠. 소비자들도 다 압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안 되겠어. 유통업체들 니네들끼리 경쟁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가격을 누구 하나 안 속이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담합을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또 공정위에서 다 조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스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프 프라이스는 반대죠. 통상 가격을 벗어난 상점, 메이커들의 브랜드를 싸게 파는 거다. 자, 통상 가격을 벗어났어요. 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티셔츠 한 장에 100만 원이래요. 자, 요거를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티셔츠라 하면 100만 원 넘는 게 통상적이지는 않죠. 자, 근데 이런 상점들의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 프라이스 가격을 제공하는 곳은 아울렛 스토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하이 로우 프라이스. 자, 하이 높다, 로우 낮다죠. 비싼 제품, 하이의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로우 가격에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의 시선과 이목을 끄는 할인 행사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DLP, Everyday Low Price입니다. 항상 싼 값에 팔겠습니다 라는 저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어야겠다, 박리담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만들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게 팔아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지만 이 경영학에서 EDLP라는 가격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박리담의 목표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위한 목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끝으로 가격 탄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경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자, 물건이 싸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물건을 살 기회가 많아지겠죠. 물건이 비싸졌어요? 내가 살려다가도 고민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개념 일단 잡아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낮다. 수요량의 증감이 비교적 덜하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금액이 있겠죠. 상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100원이던 것이 150원으로 올랐어요. 자,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안 살 이유는 없겠죠. 왜?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필요. 그리고 50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죠, 가격이. 근데 이 100원짜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50% 올랐어요. 150%가 오른 거죠. 사실은 엄청난 인상률입니다.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와닿는 게 미미하다 보니까 100원에서 150원 올라도 사 먹지 이렇게 돼서 이 수요량의 증감이 비교적 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보완적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또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어차피 이거는 우리 살면서 필요해. 가격이 올라도 사긴 사야 돼. 치약, 이런 생필품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볼게요. 자, 가격 탄력성이 이제 높아요. 가격의 변화가 클수록 수요량의 증감도
엄청 커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명품, 사치품 이런 것들이 예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티셔츠가 있는데 110만 원이 됐어요. 자, 따지고 보면은 10%밖에 인상이 안 됐죠. 자, 근데 금액으로 보니까 10%가 올랐어요. 10만 원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갑자기 좀 사기 그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가 나타날수록 금액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증감도 크다?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글로 보면은 대체 제휴 이용이 쉽거나 대안의 수가 많은 경우에요. 아, 내가 10만 원이나 올랐어. 근데 연매장 가서 다른 브랜드 보니까 거기는 아직 100만 원이었는데 그냥 그거 사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가격 탄력성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탄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시험 문제 풀면서 또 사례를 많이 접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